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국이 이 전쟁의 핵심 키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최근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없이는 이 전쟁이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중동의 판도를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정말 소름 끼치는 실화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듣기 전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전 8시 테헤란 근교 공군기지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울려 퍼진 비상 사이렌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란 공군 중령 카림 라마니는 급하게 전투복을 갈아입으면서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무전 소리를 들었거든요. 서쪽 하늘에서 뭔가 엄청난 게 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마치 계산기로 계산한 것처럼 정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라마니가 미라주 전투기에 올라타서 하늘로 오르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늘 전체가 검은 구름 같은 무언가로 덮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드론이었어요. 그것도 수백 대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가 조종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각각의 드론들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정밀한 기동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라마니가 첫 번째 회피 기동을 해보니까 그 드론들이 바로 그 패턴을 분석해서 대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같은 기동을 시도했을 때는 이미 소용없었어요. 마치 상대방이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전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이었어요. 라만이 편대 15대 중에서 겨우 5대만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것도 다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착륙하자마자 정비사 아저씨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전자장비들이 거의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신호가 시스템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렸다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 파리나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파괴된 병원이랑 학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파리나는 12년 동안 간호사로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장 의료진으로 자원하겠다고 말이죠. 여보, 집에서 뉴스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부상자들 옆이에요. 파리나의 목소리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라마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군용 트럭에 올라타는 아내를 배웅하면서 파리나가 창문으로 손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틀 후에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리나가 탄 의료진 수송 차량이 정밀 폭격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마니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파리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라마니는 혼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려 봤어요. 몇 년 전 국경작전 때 만났던 한국 기술팀이 생각났거든요. 사이버 실드라는 작은 회사였는데 그때 GPS 교란 기술로 포위된 우리 부대를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팀의 리더가 이민주 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여성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날 밤 라마니는 결심했어요.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라도 한국의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말이에요. 파리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었거든요. 상층부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라마니가 한국 기술 도입 얘기를 꺼내자마자 보수 강경파 장군들이 완전히 발끈하더라고요. 하심 장군이 테이블을 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한국이 어디 편인지도 모르냐? 사실상 서방 진영 아니냐? 그런 나라한테 도움 청하는 게 말이 되냐? 라마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장군님,
현실 좀 보세요. 우리 매일 얻어맞기만 하고 있잖아요. 자존심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못 이겨요. 결국 회의는 한국과 연락 자체를 금지한다는 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라마니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공식 루트가 막혔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일주일 후에 라마니는 휴가를 신청했어요. 겉으로는 아내 일은 충격으로 심리 치료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스탄불 거쳐서 프랑크푸르트로, 그 다음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복잡한 경로를 짰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서울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발달된 인프라를 보면서 이런 기반이 있어야 첨단 기술 회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사이버 쉴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IT 회사 같았어요. 근데 보안시설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1층 로비에서 이민주 팀장님한테 연락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시리아 국경작전.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마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이민주 팀장님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 표정이 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이란 공군 장교가 나타났으니 의심스러울 만도 하죠. 회의실에서 이민주 팀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방문하신 목적이 어떤 걸까요? 라마니가 솔직하게 현재 상황이랑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이민주 팀장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거든요. 한국 정부는 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분 눈빛을 보니까 완전히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에 라마니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이민주 팀장님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태블릿에 있는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파리나가 의료진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 폭격당한 병원들, 다친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들 다친 영상을 보시더니 이민주 팀장님 눈가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라마니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이민주 팀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힘들지만 민간 수출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어용 전자전 장비 정도는 충분히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최첨단 공격 무기는 어렵지만 방어 시스템은 이중용도 기술이라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죠. 이민주 팀장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라마니는 그 순간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파리나를 위한 복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계약이 성사되고 사흘 만에 한국에서 첫 번째 장비들이 도착했어요. 테헤란의 민간 수입업체를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온 GPS 안전 시스템이랑 통신 보안 모듈이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민간 항공기 보안용 장비였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이었어요. 이민주 팀장님이 기술 지원팀이랑 직접 테헤란까지 오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장비 설치랑 교육차 출장이었지만 라마니는 그분의 진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기지 안비밀 시설에서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핵심은 적응형 신호 교란 시스템이라는 거였는데 단순하게 적 신호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더 정교한 역공을 펼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기존 시스템들과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민주 팀장님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 통신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들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시작됐는데 정말 대박이었어요. 가상의 적 드론 편대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한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드론들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더니 서로 충돌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참관하던 이란 장교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희망적인 결과를 본 거였거든요. 라마니가 제일 놀란 건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한번 분석한 적의 패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다음번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마치 바둑 고수가 상대수를 예측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적의 다음 행동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에요. 이민주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의 무기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는 해킹으로 적 드론 조종권을 빼앗아서 다른 적 기체를 공격하게 만드는 장면도 나왔어요. 적이 적을 때리게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이었죠. 교육받던 이란 기술진들 습득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 철학을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거든요. 전쟁은 무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마치면서 이민주 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랑 기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설치랑 교육이 끝나고 이민주 팀장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실전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정찰 보고가 들어왔는데 적군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거든요. 그들도 이란 쪽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라마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파리나를 위한 복수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지 곧 알 수 있을 거였거든요. 기지 전체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이른 아침에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총 18대의 적 드론이 편대를 이루고 있었고 뒤쪽에는 지원 기체들도 보이더라고요. 규모로 보면 이전 공격들보다 훨씬 컸어요. 통제실에서 긴급 작전 회의가 열렸는데 기존 방식대로라면 방공포 몇 발 쏘고 숨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시스템을 실전에서 써볼 절호의 기회였죠. 라마니가 작전 지휘를 맡게 됐어요. 손에는 이민주 팀장님이 남겨주신 매뉴얼이 들려 있었거든요. 몇 주 동안 받은 교육이 이제 빛을 발할 시간이었어요. 1단계 신호 분석 시작합니다. 라마니 명령에 따라 기술진들이 시스템을 켰어요. 대형 모니터에 적 편대의 실시간 정보가 뜨기 시작했어요. 각 드론의 통신 주파수, GPS 좌표, 비행 패턴 같은 게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시스템의 인공지능이 적의 행동을 예측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호 교란 준비 완료요. 기술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라마니가 첫 번째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GPS 좌표를 조작해서 선두 드론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보내는 작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였는데 몇 분 후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두 드론 3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목표인 이란 기지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통제실에서 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2단계 실행. 라마니가 다음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드론들끼리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공격이었어요. 서로 다른 좌표 정보를 받게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전술이었죠.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2대의 드론이 서로를 향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쾅 하고 충돌했어요. 폭발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화염이랑 파편들이 흩어졌거든요. 이란군이 처음으로 능동적인 반격에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나머지 드론들도 편대가 완전히 흩어진 상태였어요. 조직적인 공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방공 시스템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진 드론들을 하나씩 격추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18대 중에서 12대를 격추하고 4대를 돌려보냈고 목표에 도달한 건 겨우 2대뿐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전투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거든요. 전투 끝나고 기지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막기만 했던 이란군이 드디어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둔 거였거든요. 라마니는 팔이나 사진을 보면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이번 전투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의 새로운 패턴들을 학습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번 공격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였어요. 며칠 후에 이민주 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실전 성과를 축하한다면서 추가 장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한국 쪽에서도 이번 성공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라마니는 그제서야 진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파리나를 위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란의 승리 소식이 생각보다 빨리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미국 펜타곤에서는 긴급 분석팀을 만들어서 24시간 체제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CIA 분석관 로버트 스미스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이란이 보여준 전자전 능력이 기존에 알려진 그들 기술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신호 분석 결과 한국 특유의 알고리즘 패턴이 발견됐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이전입니다. 스미스가 상관한테 보고했다고 해요. 한국 기업이 이란한테 첨단 전자전 시스템을 준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반응이 즉각 나왔어요. 국무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한테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국 답변이 예상과 달랐어요. 민간 기업의 합법적 수출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이 미국을 더 당황시켰어요. 정부 차원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간 영역 문제라니까 손 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편 이스라엘 반응은 더 극적이었어요. 그동안 중동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국방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공군 참모총장 모셰 레빈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분석팀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란이 쓴 시스템의 정교함이 이스라엘 최신 기술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다중표적 동시 교란 기능은 이스라엘도 아직 완성 못한 기술이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타진해왔거든요. 얼마 전까지 적대시했던 기술을 이제는 자기들도 원한다는 모순적 상황이었어요.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피에르 뒤보아 차관이 한국을 긴급 방문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대테러 작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프랑스군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공격해오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못 막겠어요. 뒤보아가 설명했다고 해요. 프랑스가 제안한 건 단순한 기술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이었어요. 프랑스 군사 위성 기술과 한국 전자전 기술을 합치면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거든요. 인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국방연구개발기구 라지 샤르마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도입 의사를 밝혔거든요.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샤르마가 고백했다고 해요. 한국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가 특히 관심을 보인 건 고산지대 성능이었어요. 히말라야 고도 5,000m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절실했거든요. 한국 방산업계는 갑작스러운 전 세계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았어요. 이민주 팀장님의 사이버 쉴드도 하루아침에 글로벌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기술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네요.
이민주 팀장님이 라마니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동맹국이 적국을 돕는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라마니는 이런 국제적 파장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파리나 복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 도입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중동의 전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란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약자가 아니었어요. 라마니가 지휘하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이민주 팀장님과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이뤄졌고 매번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거든요. 가장 혁신적인 발전은 예측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적의 공격 패턴을 미리 분석해서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대응책을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세 번째 대규모 공격에서는 25대의 적 드론 편대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단 한 대의 드론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물리적 공격 없이 순전히 전자전만으로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지능으로 싸우고 있어요. 알리 중령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그는 라마니와 함께 작전을 지휘하는 동료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란의 성공을 본 주변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시리아, 레바논, 심지어 이라크까지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어요. 중동 전체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민주 팀장님이 최근 화상회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이 지역의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대응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압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의 중동 진출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란의 급속한 기술 발전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였어요. 이스라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동에서 절대적 기술 우위를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란이 쓰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라마니가 팔이나 사진을 바라보면서 혼잣말했어요. 적이었던 그들이 우리와 같은 무기를 원하고 있네요. 한편 이란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성공을 본 젊은 엔지니어들이 더 많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걸 넘어서서 자체 개발 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말이에요. 라마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팔이나 복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조국의 기술 독립이라는 더 큰 꿈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의 한 중견 방산업체가 이란과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다는 거였어요. 이란이 가진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그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였거든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어요. 이민주 팀장님이 최근 영상통화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라마니는 기지 외곽을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한국 기술과 이란의 의지가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팔이나 우리가 해냈어요. 라마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능과 기술로 맞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나라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었어요. 라마니는 팔이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는 복수를 넘어서서 평화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기술의 힘으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파리나가 원했던 진정한 승리일 거였어요.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